바퀴벌레 효과 들어보셨어요? 월가에서 쓰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바퀴벌레 효과는 예전에 LG 카드 사태처럼 악재들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어딘가 소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진짜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를 예사롭지 보지 말고 피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호재 그것도 분기실적 호전으로 바꿔놨어요. 만약에 전년 동기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이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말라는 거죠. 팔란티어, 테슬라 처음에 몇 년 적자였겠죠, 그죠? 첫 흑자 전환, 첫 반전 신호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옛날에 정말 지표들을 많이 연구했죠. 한 수십 년 동안. 대표님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신뢰하셨어요? 어떤 지표들을? 지표를 네. 신뢰하는 거는 심리도 좋고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남들보다 최대한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요즘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연한 사고. 많은 분들이 그 대부분 가격 가지고 아마 그 전 증권 방송 중에서 주가 차트로 설명하는 분들이 인원수로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가격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뭐 PER이 몇 배냐, 뭐 역사적 고점이네. 그 다음에 뭐 슐러 교수는 인플레이션 조정한 PER이 슐러 PER이 몇 배네, 고점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아니면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그 외에 한국은 워낙 이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 옛날에 정말 그 한 2005년 이전엔 정말 많이 만들려고 했었죠. 옛날에 멜린치에서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수다. 이런 리포트까지 발표했어요. 예, 우리가 빨리 간다. 그러니까 코스피 오르면은 미국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지표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GDP를 맞출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은 지표일 텐데 절대 못 맞추죠. 그죠? 하나만 한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기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맞았다 안 맞았다 막 그래요. 장단기 금리차로 많이 만들었었고 경기 선행지수.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뭐 코스피도 들어가고 막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어떤 경기 선행지수에 예전에 한번 약간 이게 틀어졌던 게 A380 비행기를 너무 많이 도입하면서 이 자본재 수입액이 확 늘어났어요. 그런 중간중간 아웃라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빼자 막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이제 연구라는 게 이제 사후적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재고 순환 지표 출하 증가율 빼기 뭐 재고 증가율 그러면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그다음에 ISM 신규 주문 이건 정말 예를 들면 우리 IT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하고 굉장히 유사했죠. 거기다 순상품 교육 조건 Terms of Trade Index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팔고 기름을 수입하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철강,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그 비중들을 다 결정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반도체 가격하고 유가만 나누기 한 것보다 잘 맞지 않았어요. 순상품 교육 조건을 일간으로, 주간으로 뭐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김영익 박사님 경상주시장 유가 가지고 주가를 귀신같이 맞추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위에 것들은 한국 경제가 이 대부분 이제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에요. 늘 사이클을 그래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대략 1000에서 2000 사이에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동안 가까이 갔잖아요. 그럴 땐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뭔가 레벨업을 이 터널을 벗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순환 변동을 갖고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뭐 미국 주가가 먼저 불어지기 전에 다운송 지수가 먼저 불어진다. 아마 최근에 몇 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이 생소할 거예요. 근데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네. 저 옛날 이야기 왜 하지?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는 늘 후행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역으로 돌려서 지표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익심리 지수다.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 당연히 만기까지 떨어지는데 그 변동을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수 뭐 이런 걸로도 좀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이제 과거에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네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이렇게 분할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유야무야 됐죠. 사실은 지금 어떤 그 IT 버블이 대부분 여기서 이 정책적인 개입에 의해서 IT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7, 8월 되면은 노아라고 NOAA라고 미국 이제 기상청 같은데요. 그래서 그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뭐 예외 없는 전례 없는 강한 거다 아니다 그러면 늘 어떤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2011년에는 이 여름에 태국 홍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자연재해가 탁 나왔을 때 공급망을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예를 들면 고수들의 영역이죠. 그다음에 전 산업을 다 꿰고 있어요. 뭐 태국 홍수랑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랑 어떻게 관련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 마치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에 나온 그 사람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7월, 8월인데도 미국의 산불이 꽤 많이 났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혹시 미국 주식을 하면 뭐 보험주라든지 전력주 1월 7일 날 그랬었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그래서 정말 지난 한 뭐 과거의 역사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 전례 없이 빠지는 전력주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혹시 잘 집어낼 수 있다면 혹은 오르는 주식도 있고요. 혹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6월 달에 있었던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6월 19일서부터 나타날지 조금 빠르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코스피의 시그널들이 코스피의 매도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은 정말 많고요. 왜냐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은 뭐 이렇게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매수는 뭐 개나 고동의 영역이고. 네. 근데 매도 타이밍을 특히 잘못 잡았다가는 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니까 올라가는데 잘라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안 하고는데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코스피는 대략 한 뭐 2, 30개 정도, 20개 이상 돼요. 우리가 만든 지표만, 매도 지표만. 그 다음에 S&P 500은 이제 한 4, 50개 이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표인데 그것들을 이제 AI로 합성해서 만든 지표인데 지금은 약간 경계 신호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 이제 엇박자가 난 경우도 중간중간에 있죠. 그죠? 네네. 굳이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냐. 그런데 그렇죠. 예, 아니면 코로나 이전처럼 매도 신호를 항상 끌고 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그냥 관찰하면서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진짜 실행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데 여하튼 약간의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호상 저희가 만든 신호상.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하면은 그 AI 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 역사 속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차트의 패턴이 어디냐? 예, 그러면 이제 AI로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뭐 예를 들면 이 그 이미지들을 데이터로 변화해서 이제 저기 학습을 시킨다고요. 네. 일종의 어차피 다 그 레드, 그린, 블루예요. RGB로 이제 그걸 데이터로 읽어내서 이제 학습시키는 건데 우리는 또 약간 다른 방법을 썼죠. 왜냐하면 지금 패턴을 똑같은 걸 찾는 거를 AI 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린 다른 형태의 패턴을 찾는데 지금 코스피와 유사한 패턴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3월 8일 이후에 어떻게 됐지? 2024년 4월 28일 이후에 어떻게 됐지? 요거는 한번 차트를 이제 각자 봐 보세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당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받긴 한데 2020년이요? 2020년. 그러면 장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느낌입니다. 이건 정말 느낌. 네네. 왜냐면 제가 그때 막 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경제가 안 좋고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계속 질문이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4월 1, 2일서부터 미국 관세 때문에 급락해가지고 한국 네. 시장도 타격을 받은 게 마치 코로나 2020년 3월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그냥 푸닥거리? 그냥 한반 그냥 팔 사람은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게 끝나다 보니까 수급이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악재인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가 아닌 것 같은데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 좀 약간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큰 물살이 오는데 그걸 거슬르기는 힘들겠죠. 네. 6월 11일 날 미국 CPI 발표할 텐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네, 뭐 대략 2.4% 저희가 그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세계 최초로 일간으로 이제 찍힐 다음 달 찍힐 그 미국 물가 상승률 예측해요. 우리도 흉내를 내 가지고 방법론은 다른데 AI를 써 가지고 일간으로 예측해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한국 시장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헤지펀드다 그러면은 CPI가 어떻게 찍힐지를 일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도 대략 2.4%, 2.4%면 혹은 2.39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예상 정도 수준이니까. 큰 아무 영향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2.4였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11일 발표가 6월 17, 18 미국 FOMC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요. 이거 못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환율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또 해외 투자하신 그렇죠. 분들. 그러면 지금 환율의 최근 한 달 동안 상황과 가장 똑같은 유사한 패턴 언제냐.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 찾아봤어요. 예?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순식간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굳이 따진다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아랫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2023년 1월 20일 이후 그때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는 과거 전저점 약간 인계점에 걸려 있는 느낌도 들죠. 맞아요. 근데 요게 아마 그 6월 17, 18, 19 요때에 뭐 그런 어떤 분기점들 조금 늦으면 그 7월 FOMC 이후 그런 어떤 인계점 그런 어떤 분기점 시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20일 이후의 환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예측해낼 수 있다면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혹은 많은 수출입 업체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모하지만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여기 실제 환율은 그 검은색 점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AI 모델로 그 20일 전에 예측한 환율이 이런 건데 뭐 앞으로 20일 후도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럼 이 앞에 있는 그림과는 조금 반대죠.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조만간 이 변곡점을 단기적인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원화 강세가 될 수는 있지만 변곡점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사실은 제가 리서치 센터장도 6년 하고 많은 그 종목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하고 정말 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매일 사무실에서 근데 종목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퀀트로 데이터로 누가 만들어낸 데이터로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바퀴벌레 효과 들어보셨어요? 바퀴벌레.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거 2003년이요. 제가 그 자료에 제일 처음 썼었어요. 바퀴벌레 이론. 주식시장에. 원래 그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이디옴인데 월가에서 쓰는 말인데 아주 드물게 써요. 근데 사실은 바퀴벌레 효과는 예전에 그 LG 카드 사태처럼 악재들이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어딘가 소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잡으면 또 나오고 잡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진짜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를 예사롭지 보지 말고 피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호재, 그것도 분기실적 호전으로 바꿔놨어요. 한국 시장에 적용한 게 만약에 전년 동기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이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말라는 거죠. 팔란티어 테슬라 처음에 몇 년 적자였겠죠, 그죠? 매출이 늘어도 첫 흑자 전환, 첫 반전 신호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퀴벌레 이제 좋은 측면에서 바퀴벌레입니다. 좋은 바퀴벌레. 흑자 전환됐다. 그 종목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고, 요거는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 뽑는 컨셉을 그냥 이렇게 재미로 혹은 혹시 응용 가능하실까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하이 프로파일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은 사람들 하이 프로파일러라고 했는데 유튜브 중에서도 대표님은 하이 프로파일러고요. 네네.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금융거래도 없고 과거에 직장 다닌 경험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랑 보면은. 근데 그분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로우 프로파일러거든요. 팔란티어 테슬라 뭐 바닥 대비 몇 배씩 오를 때도
증권사에서 커버 잘 안 했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에 100개 증권사가 있다. 근데 한 20개밖에 커버 안 하더라. 그런데 흑자 전환 됐다. 그런 주식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성과가 확실히 차이가 났다. 이건 이제 거군요. 시뮬레이션이죠. 그다음에 첫 반전 신호는 바퀴벌레 효과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첫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BOBP 인덱스도 이렇게 첫 갭 상승 이것을 이제 통계 확률적으로 잡아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갭 상승하면 어우 다 올라서 이제 먹을 거 없네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호재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한 분기 두 분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잡는 방법인데 이 첫 반전 신호, 첫 흑자 전환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처음에 갤럭시가 이게 터치감이 너무 나빴잖아요. 그죠? 네. 아 도대체 이런 폰 왜 만들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폰 있을 때. 근데 10명 중에서 2명, 3명 회사 내에서도 쓰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이 S커브의 이 가속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첫 반전 신호가 이 S커브의 한 20%, 30%에 진입한 순간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줘야 돼요. J커브라는 거는 처음에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처음에 이 적자로 이 저는 기간은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렉이 이렇게 후행해서 지연해서 나타나는 거죠. 6월 달만 되면 거의 대부분 올랐던 이제 100%짜리가 없었는데 대부분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아. 매년 6월 달이면 이게 이제 시장 일회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신기하네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6월 달에는 올랐어. 우리나라에는 삼성중공업, 클래시스, 알테오전이 6월 달에는 항상 올랐다. 10번 중에 7번.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또 테스트를 해보고 사실 제가 뭐 한 10년 전에도 우리 그 후배 애널리스트한테도 해가지고 리포트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뭐 100%짜리는 조금 한번 해볼만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7, 8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좀 보시고요. 미국은 PODD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있죠. 그러네요. 메타랑. 네, 근데 6월 달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6월 달에 현재 5월 말 주가 대비 테슬라가 낮은 상태인가요? 높은 상태인가요? 5월 말 대비 예. 6월 달에 예. 주가가 조금 빠졌을 거예요. 빠졌을 겁니다. 네, 요즘에 그러면 최근에 저 빠졌기 같은 때문에. 경우라면 80%의 확률 6월 달에 매년 올랐대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PODD도 마찬가지예요. PODD도 5월 말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이거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혹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기 때문에 다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특이한 종목들 아까 갭 상승했을 때 절대 예를 들면 그 허투루 보지 말라라고 이제 그 미국 주식 5개를 뽑아요. 저기 하늘색 선이 S&P 500이에요. S&P 500도 무지막지한 수익률인데 그쵸. 물론 이건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네, 단지 네.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요거는 또 세 종목이니까 변동성은 더 크죠. 같은 컨셉으로 5종목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팔란티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소원 엔터프라이즈. 근데 PODD도 있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FTNT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페이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같은 컨셉으로 한국 주식들 10개를 저도 사실은 창업을 안 하고 회사를 다녔으면은 이렇게 종목 뽑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네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레이터스를 어떻게든 포함해가지고. 조금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컨셉으로. 근데 변동성 정말 크죠.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그러네요. 예.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K 에고10 이게 왜 에고냐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정말 성과도 뛰어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밤도 잘 새고 뭐 운동도 잘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보면은 우리 탑건에서 매버릭이란 그러니까 매버릭이란 뜻으로 도대체 이 말의 이름의 뉘앙스가 뭘 거냐 그러면 굉장히 약간 이런 에고가 강한 같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정말 오를 때 화끈하죠. 네. 예.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에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윤남 대표님하고 함께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6월 달에 이런 종목들이 항상 올랐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선별 조건을 통해서 얻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아마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윤남 대표님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만드신 이 지수가 또 미국에도 상장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